네, 이 교시에는 네 번째로 기초연금제도의 개념과 지급 대상, 수급 대상과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 또 관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07년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 왔으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여 경제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했으나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노인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지급 대상에 있어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이며 국민연금 가입자나 월 평균 소득의 5% 이내에서 일정 산식에 따른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수급 대상에 있어서는 만 65세 이상 그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그 선정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했습니다. 소득 인정액 신청 방법에서 월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각종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합산하여 월 소득으로 산정하였는데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 소득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감액을 했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을 받았을 때 이것이 소득에 산정됩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유공자연금에서 나오는 그 보험급여금도 그렇고 쌀 농사 짓는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업직불금, 전세 거주자의 보증금, 상가, 자동차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게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공근로소득과 주택을 저당 잡히고 받는 그 주택연금, 모기지로는이나 그 자녀에게 받은 용돈은 소득 인정액에 그 포함되지 않습니다. 맨 처음 저기 생길 때 그 기초연금액을 누구나 다 20만 원씩을 지급했는데요. 그 거기서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나 국민연금 월급액이 3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일 경우, 그리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등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면은 기초연금액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어서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데 2021년에는 어떻게 기초연금 제도 금액이 변경하고 시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TV입니다. 자, 기초연금이 2021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기초연금이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연금제도이고요. 말 그대로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인데 현재 노인 세대는 과거에 급격한 경제 발전 시기가 있었죠. 자, 그 시기에 정말 열심히 일하시면서 국가의 성장에 기여를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노후나 이런 것보다는 자식에 대한 교육이나 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8년에 국민연금이 시작은 됐지만 자, 이때부터 넣으셔봤자 그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받으시는 금액이 적으시거나
심지어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뭐 인식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꼭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없었기 때문에 가입하시지 않고 계시는 현재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정말 기초적인 부분만 지원하고자 이제 나온 게 기초연금이고요. 자, 기초연금은 그러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국적, 나이, 그리고 소득 인정에 크게 세 가지 1번, 2번, 3번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먼저 국적은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 65세 생일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죠? 만 65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만약에 내 생일 지나서 신청했다. 예를 들면은 만 66세가 돼서 신청을 한 거예요. 깜빡하고 신청 안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안 받아가신 거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달이 만 65세의 생일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달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이 소득 인정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을 뭐 30만원 받으시고 또 어떤 분은 10만원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못 받고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은 이 소득 인정의 기준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 사시는 1인 가구의 기준으로는 148만원 이하의 소득을 인정받는 소득 인정액이 되셔야 되고요. 2인 가구, 그러니까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 236만 8천원 이하의 소득 인정일 경우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소득은 뭐 근로소득이거나 사업소득 혹은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소득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또 보험금, 펀드 등 이런 다양한 금융자산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금액과 더하기 이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어느 정도의 소득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를 합친 게 이제 소득 인정액이라는 금액보다 적으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 기본적인 기초연금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도대체 2021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전원 최대 금액을 확대해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뭔지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면 기존의 기초연금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초연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구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단독가구가 있고 부부가구가 있습니다. 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이렇게 각각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하위 40%, 그러니까 이제 못 사시는 분들 중에 하위 40%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는 38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부가구는 60.8만원, 그러니까 60만 8천원인데요. 자, 이거보다 이하이신 경우에는 이렇게 월 단독가구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득 하위 40%보다는 조금 더 잘 살지만 그래도 이렇게 40에서 70% 수준, 그러니까 상위 30% 수준의 삶을 영위하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저희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위 40%부터 70%까지를 구분하는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48만원이었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36만 8천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단독가구의 하위 40%에서 70%,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월 25만 5천원, 단독가구의 기준으로는 최대 이렇게 받으실 수 있었고요. 부부가구는 최대 40만 8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적어드린 지원금액은 최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으시는 액수보다 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게 조금씩 감액이 됩니다. 감액된다는 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다른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혹되고, 또 혹은 30만원을 다 받게 되면은 이제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감액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최대 금액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이제 2021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기존에 뭐 소득 하위 40%니 뭐 40에서 70%니 복잡하게 돼 있었잖아요. 이게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요. 그냥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100명이 우리나라에 노인분이 계시다고 했을 때는 제일 잘 사는 1등부터 30등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거고, 그분들의 액수가 이제 3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 25만 5천 원이었던 게 3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선정 기준액은 이제 제가 2020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예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단독 가구가 하위 70%,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분들의 최대 금액이 3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부부가구이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최대 48만 원 정도까지는 맞춰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내에서도 뭐 너는 40%까지냐 아니면 너는 뭐 40에서 70이냐, 그거에 따라서 받는 최대 금액의 액수가 차등되어 있었다면은 그런 차등이 다 없어지고,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라면, 즉 소득 하위, 소득 인정액 수준 하위 70%라면 다들 최대 30만원 단독가구 기준이고요. 부부가구는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혜택을 본 거는 여기 소득 하위 40에서 70% 분들이 매달 뭐 일정 금액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혜택을 받게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기초연금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하는데, 가끔 보면은 신청을 놓쳐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달만 못 받아도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달만 놓치면 60만 원이고, 세 달만 놓치면 거의 돈 100만 원까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 65세 생일, 그러니까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달 전에 신청하셔야 되는데 방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에게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뭘까요? 자, 전화겠죠. 전화가 간혹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화가 몰리지 않을 만한 시간에 전화하셔서 이 두 가지 번호, 국민연금공단의 콜센터 1355번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이제 내가 다음 달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은 2021년에 달라지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6가지가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만 65세 미만이십니다. 말 그대로 노인, 여러분들의 생활을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아직 만 65세가 되시지 않았다면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되시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나이고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차가 고급 승용차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 승용차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배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자, 분명 예외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제가 추천 영상으로 말씀드릴 이 6가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크게 꼭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되시겠지만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정 인정액, 소득 인정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벌고 계시거나 혹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기준이 초과해서 상위 30%, 즉 하위 70%가 아닌 상위 30%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거고요. 자, 네 번째로는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프 회원권이나 피트니스 회원권 같은 것 중에 좀 고급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신 분들은 받지 못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대상자에서 배제되실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연금, 그러니까 뭐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뭐 별정 우체국연금 등 기타 연금을 충분하게 수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는 크게 6가지 꼭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맨 뒤에서 추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매월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 이하에 속한 분들은 매월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소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저소득이냐, 일반 계층이냐? 하지만 이런 기준을 더 이상 삼지 않고 모든 계층을 하나로 모두 통합하여 소득 하위 70% 이하이면 모두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금액은 단독 가구이면 30만원, 부부 가구이면 48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이유는 이 본래 취지가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초연금 제도의 급여, 기초연금 급여가 노인 단독가구, 노인 부부가구 등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영상과 관련하여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에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 정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은요, 일반 국민 등 보편층에게 보험료 납부를 전제하지 않고 상담이나 재활, 양육, 교육, 보호 등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현물 급여를 이들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삶이 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 정책이 기본적 주체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이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에 있어서는 공공 부분도 되고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 사회복지관 등 민간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가 선별해서 선별층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은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 정책은 공공 부분이지요.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기본적 대상이 보편층이었죠. 그렇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은 보험 가입 조건도 없고 기본적 대상이 보편적이며 그 다음에 급여 유형은 현물 급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은 저소득층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등 선별층뿐만 아니고 중상층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여성 등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본 정책의 대상이 보편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은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정책, 노인 복지 서비스 정책,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 그리고 여성 복지 서비스 정책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의 개념은 아동 자신에게 결함이 있거나 가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건전하게 양육과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공공과 민간 부분이 연계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대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7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교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아동 자신에 대한 결함이나 가정적인 문제 등은 그 생활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들 그 생활 관계에 대한 장애, 생활 기능의 장애, 생활 환경의 장애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관계의 장애는 적절한 교육 및 보육의 결여와 아동의 학대 및 유기, 부모의 별거 및 이혼 등의 불화로 인한 발달 장애 등이고, 생활 기능의 장애는 아동의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환경의 장애는 아동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공해, 유흥장 등 비교육적 시설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의 원칙을 보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아동 책임의 원칙, 부모 책임의 원칙, 국가 및 사회 책임의 원칙, 개발성, 포괄성, 전문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은 아동에게도 일정 부분 그 책임이 있다는 원칙인데요. 아동은 영유아와는 다르게 단순히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생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 책임의 원칙은 그 아동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양육 책임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데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아동 발달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양육 책임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 및 사회 책임의 원칙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등을 포함한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국가 및 사회의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는 원칙입니다. 실제로 아동복지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데요. 보호 대상 아동 및 지원 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말하는데 이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장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이나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과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 또한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개발성의 원칙은 아동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입니다. 이는 장애 아동의 경우에 직업재활, 빈곤 아동의 경우에는 직업훈련 등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괄성의 원칙은 아동 문제에 접근할 때 입체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 아동의 경우 의료재활이나 심리재활, 직업재활 등이 세 가지가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포괄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전문성의 원칙은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이 전문과 전문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아동의 문제는 되게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원칙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의 발전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단계인 시발기, 과도기, 발전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시발기는 1988년, 1948년 건국 이후 1950년대까지를 시발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의 원초적인 시작 시기로서 서비스는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그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전쟁 고화와 기아 등과 같은 상황에서 응급 구호적 차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수많은 그 전쟁 고아를 수용하기 위해 민간 복지가와 그 다음에 외국 원저 기관들에 의해 수용되었고, 이러한 수용 시설 중심의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이 1950년대에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950년대까지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은 국가 및 사회 책임의 원칙이나 그리고 전문성의 원칙이라고 하기보다는 민간 자원과 해외 원조에 의존해서 빈곤계층과 보호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 최소한의 사회 구조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것이 시발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1960년에서 1970년대까지 과도기 발전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과도기 단계를 살펴보면 그때는 이제 법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진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발기와 발전기의 매개 역할을 해주었다는 시기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이 말은 1960년대 초에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서 보호대상 아동 문제에 대한 국가 및 사회 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부모 책임의 원칙 하에서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나 그 아동에 대해서만 국가가 지원을 하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0년대를 고비로 해외 원조 단체가 철수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이 국가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가 재정 보조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말까지 한국의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대체로 보호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주의 원칙에 기초한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교시에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